안녕하세요. 일본 관서 외국어대학교에 재직 중인 장부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일본의 외교인데요. 저한테 오늘 그 주어진 질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아주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좀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풀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본의 대한국 전략, 일본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시각, 그 전략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한일 관계의 미래는 낙관적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목차에 보이다시피 첫 번째 일본의 대한국 전략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의 미래가 이제 낙관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그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그 일본의 대한국 전략 문제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한국 전략이라는 것은 단지 그 어떤 한국만을 놓고 일본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그 일본이 상대하는 나라들이 뭐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다루고 있는 뭐 미국, 일본이 상대하고 있는 중국, 뭐 러시아, 또 뭐 다른 국제기구들도 있고 유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관계의 주체들이 있죠. 그러한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략을 만들고, 또 그러한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대한국 전략이라는 것을 그 설명을 하려면은 사실은 일본의 전반적인 외교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그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대한국 전략을 그 전반적으로 지난 한 70년, 80년 정도 그 2차 대전 이후에 국제관계의 역사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고, 그 각각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무엇이었고, 그러한 큰 틀의 대응 속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전개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냉전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냉전기는 한마디로 그 미국이 소련에 대한 봉쇄적 정책, 그리고 압박 정책을 펼쳤던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와의 대결, 투쟁이 그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정책 목표였고, 또 이 직접적인 전쟁을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이제 소련이 대외적으로 팽창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미국의 그 소련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봉쇄와 압박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이 미국의 냉전 정책 속에서 일본의 전략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본은 이 미국의 냉전 정책 하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정을 할 때 기존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제약 속에서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일본은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미국의 군정, 연합군의 군정이 끝날 때까지 그 7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교와 국내 정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환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되는 것이었고, 그 헌법에 있어서 이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헌법 구조인데, 이 헌법 구조에 따라서 일본은 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것을 제약을 받게 되고, 군사력은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을 받게 돼요. 이걸 이제 그 전수방위라고 하는데,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고 군비를 그 보유할 수가 없다라는 제약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군대까지도 보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위대라는 형태로 군대는 아니지만은 군대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와 다른 점이 군사 정책의, 그러니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군사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방위를 위해서 일본 본토 자체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그 공격, 외침이 있을 때만 그 자위대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수방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이 냉전 시기에 또 하나의 그 일본 전략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본토 방위에 신경을 쓰고 그 이외의 큰 틀의 어떤 그 전략적인 문제, 특히 이제 뭐 해적지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 일본의 본토를 넘어서는 문제의 어떤 방위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외침이 있었을 때는 1차적인 방어는 일본이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일본을 방어하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1952년에 일본과 그 미국 간의 안보조약이 체결되는데, 이런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 그리고 미일 간 안보조약 체제 하에서의 일본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군사력의 사용은 본토를 위한 전수방위에 국한이 되고,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의미의 군사력의 사용이라든가 그 확대는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은 미국이 해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외침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안보적인 역할, 미국의 방위에 의존한다는 식으로 일본의 역할이 설정되고, 그것이 전후의 냉전기의 일본의 전략에 있어서 그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위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면서 일본은 그 대신에 그 군비, 방위비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대신에 경제 성장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소위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전후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일본의 냉전기의 전략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당시에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공의 보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설정한 냉전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일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규정이 되는데,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목표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는 거죠. 반공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공산주의 침략이라는 것이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세력과 한국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균형이 만약에 무너지고 다시 그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일본으로 있어서는 악몽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 남쪽을 그 지키고 있는 한국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의 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일본의 대한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정치 안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이 정치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한국에 상당히 강하고 잘 조직된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약화되면은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으로 침투해서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안정, 한국의 강한 군대를 갖는 것, 그리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 성장하고 번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일본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정치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본의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전략에 부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을 펼치고 있던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됩니다. 이것이 냉전기의 일본의 대한국 전략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냉전이 결국은 90년대 들어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1989년도에 그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말에 가게 되면은 그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련도 무너지게 됩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그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나라들이 이제 새롭게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냉전이 끝났을 때의 일본의 그 외교 정책과 전략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 미국의 이 탈냉전기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틀 속에서 일본의 어떤 대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으로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주적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소련 지역에 있던 러시아를 비롯한 나라들은 당시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민주주의로 잘 성장해 나가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당시에 이미 1979년 이후로 그 개혁 개방을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하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경제 성장을 잘 이루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민주화로 이어지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그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탈냉전기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자신들의 그 탈냉전 시기의 새로운 방향성을 두 가지 단어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인게이지먼트, 관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인라주먼트,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여와 확대라는 것인데, 관여와 확대는 결과적으로는 그 구공산주의 세력들과도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 시대처럼 오히려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들을 이 구공산주의 국가들로도 확장시켜 나가서 이들이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또 성장하는 경제로다가 잘 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여와 확대라고 하는 것이 탈냉전기의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가 됩니다. 이에 그 화답하듯이 일본도 자신의 그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서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주적이 존재가 이 일본과 미국에 있어서는 공동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이 공동의 위협의 존재가 바로 미일 안보 조약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그 미일 간 협력 체제의 핵심에는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위협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 공산주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탈냉전기에서는 미일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냉전이 끝난 마당에 일본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년간의 고민 끝에 내리게 된 결론이 바로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냉전 기간 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역할이 대단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에만 집중을 한다는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냉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일본도 독자적인 어떤 안보적 기여, 전 세계 차원에서 어떤 안정과 성장 번영에 대한 기여를 보다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견이 가장 먼저 나왔던 계기가 이 냉전이 끝날 무렵에 있었던 걸프전입니다. 1990년도에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그 쫓아내기 위해서, 패퇴시키기 위해서 그 다국적 군대가 그 미국의 주도하에 그 만들어집니다. 근데 일본은 이 다국적 군에 대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요. 물론 재정적 기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안보적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여러 우방국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냉전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해 볼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걸프전의 어떤 이 실패를 계기로 해서 일본이 국제적인 어떤 평화, 안정 유지 등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국내 여론이 나오게 되고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그 평화 유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요. 90년대 그 걸프전 이후로 일본은 조금씩 그 유엔이 하고 있는 그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게 되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주변 유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변에 있어서 어떤 유사시
어떤 그 군사 안보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본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미국과 협조해서. 그러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부터 우리가 이거를 유사시라고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개념 규정이나 협의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논의들이 이어져서 90년대 후반에 가서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가이드라인, 그 안보 협력 지침이 개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그 안보적인 역할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1989년부터 일본은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외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빈곤한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 이 ODA라고 그러죠. 그 대외 원조 액수에 있어서 일본이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ODA를 그 지원하는 나라로 올라서게 되고 90년대에도 이 일본의 그 적극적인 대외 원조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어떤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일본 내외부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런 식으로 화답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의 어떤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과, 담화들도 대개 이 시기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사과가 담겨 있는 고노 담화가 1993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주년을 기념해서 1995년도에 무라야마 담화가 나와서 이때 일본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식민 역사, 식민 지배, 그 침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가게 되면은 그 한일 병합 100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의 담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그 한국에 대해서 한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병합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공식적인 서면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가게 되면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죠. 70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아베 담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전후 70주년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한 그 사과나 반성의 그 마음을 담고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는 그 일본 정부로서의 어떤 포부를 밝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일본의 전략 변화, 새로운 역할 정의 속에서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전략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좋았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에 그 맺어졌던 그 1998년도 김 오부치 공동선언인데요. 이러한 선언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도 바로 미국의 그 탈냉전 시기의 정책 변화,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일본의 어떤 전략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과거의 한국의 어떤 내부적인 정치 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기만 하면은 그것이 민주주의든 아니든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그 전략적 방향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롭게 이 한국을 우리의 전략, 외교 정책 속에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라는 게 고민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1998년 김오부치 선언이 나온 거죠. 김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이제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일본의 구식민 국가 혹은 어떤 그 독재 국가를 졸업하고 한국도 새롭게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8년도 김오부치 선언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 여러 한일 간의 공식 문서에 비해서 아주 명확한 한국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과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미래로 나가자. 한일 간에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산시켜 나가는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 나름으로 아주 명확하게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오랫동안 그 한일 간의 어떤 쟁점이었던 문화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던 배경도, 우리가 이런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라든가 인권이라는 가치관의 측면에서 공유하는 바가 많이 있는 파트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990년대 그 공산주의 세력의 그 패퇴를 그 계기로 해서 시작됐던 탈냉전기 시대가 약 한 20년 정도 계속되다가 2010년도 이후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국제관계가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뭐 어떻게 부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여기서 저는 이제 신냉전기라고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그 탈냉전기와 신냉전기의 차이는, 그 미국이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고 하는 이제 구공산권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시기를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화국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90년대까지도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이 그 이제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아주 이제 요즘처럼 아주 경제 대국이 되려면은 여전히 이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제 탈냉전기 초기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나라들의 어떤 정치 안정과 또 경제 성장을 잘 도와주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정치 안정을 달성해서 언젠가는 민주화를 이뤄내고 우리와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어서 2010년도에 가면은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죠.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정치적인 다당제도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서는 과거에 그나마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당내 민주주의 보루로서 존재했던 그 집단 지도 체제마저 허물어지고 1인 장기 독재 체제가 구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존재하던 이 10년 임기라는 것도 넘어서서 결국 이제 10년 이상,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의 어떤 정치 불안이라든가 혼란이라는 건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푸틴 체제가 더 민주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푸틴 1인의 어떤 장기 독재로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어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푸틴에 대한 반대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어떤 그런 식의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이 나라들이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국과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이 확대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견제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그 신냉전 정책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의 전략도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2010년대 이후의 일본의 대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재집권한 자민당, 특히 이제 그 아베 총리의 어떤 그 본인의 개성이라든가 그 어떤 소신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새롭게 집권했던 자민당 정권이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어떤 그 군사적 안보적 역할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해석 개헌이 이루어져서 과거와 달리 일본에게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제약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자위대의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의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작년이죠. 작년에는 또 이제 안보 관련 주요 정책 문서들을 개정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반경 능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헌법 구조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때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은 해외에 존재하는 그 적국의 군사적인 자산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의 군사력 자산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반경 능력의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들이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중국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도와줘야 될 대상에서 견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과거와 달리 그 일본과의 그 영토 분쟁인 센카쿠 제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남중국해에서도, 남중국해가 일본의 어떤 해양 수송로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인데, 거기서도 중국이 대단히 그 팽창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대만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말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지전을 감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점점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센카쿠 문제,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국지전 가능성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일본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을 침공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했을 경우에 일본에게 그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북한은 1000발 이상의 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 미사일이 일본에 불과 한 10여 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이제 확실하게 핵무기, 특히 이제 그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 폭탄들을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한반도를 통해서 제기되는 간접적인 안보 위협이 아니라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세적이고 직접적인 그 방어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러한 고민들,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2015년도에 해석 개헌, 그리고 2022년도에 반경 능력 개념의 도입 등에 반영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자신의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냉전기에 있어서 그 일본의 외교 정책의 어떤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미니 레터럴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 번역이 아주 뭐 딱 아직 합의된 바는 없지만은 보통 우리가 소다자주의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멀티레터럴리즘, 다자주의도 아니고 바이레터럴리즘, 양자주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국가가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많은 뭐 3개, 4개, 5개, 6개 정도 국가들이 모여서 그 어떤 동일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되, 반대로 멀티레터럴리즘, 다자주의처럼 막 40개, 50개, 뭐 100개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룰을 만들거나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뭐 미니 레터럴리즘이 신냉전기에 어떤 일본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함께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국력의 이 쇠퇴 내지는 하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바이레터럴리즘에만 의존해서는 미국의 역할에만 의존하기 힘든 국면이 점점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자주의 역시 이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제 단순히 어떤 이 동북아에만 존재하는 나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 위상이 매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와 같은 이 작은 지역 중심이 아니라 보다 큰 그 대지역 중심, 아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틀에 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국가들은 그러한 틀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각을 세우고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역할을 광역 지역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나라들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인도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나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이 미니래터럴즘이 중요한 그 사례로 원용되는 것이 바로 쿼드인데요. 쿼드가 이제 넷이라는 뜻이죠. 쿼드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정기적인 안보 대화, 방위 문제 관련 안보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 일본이 주로 의존했던 그 전 세계적인 차원의 그 룰 메이킹,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다자주의, 또 미국이 크게 의존하고 미국 역할을 기대하는 양자주의만으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내야 된다라는 이 새로운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인식이 이 미니래터럴즘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그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이제 미니래터리즘을 추구하는 것들이 신냉전기에 등장한 일본의 어떤 새로운 외교 전략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미국의 신냉전 정책,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의 대한국 전략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이제 일본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 북한에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거처럼 미국을 매개로 해서 미일 관계, 한미 관계라는 양자 축으로만 이루어져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도 동맹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는 뭐 한미일 간의 삼각동맹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안보적인 협력을 제도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도 만나고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안보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에 그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그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최초로 그 다른 계기에 만난 게 아니라 최초로 3자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따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 한미일 삼각협력의 제도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처럼 그러니까 이 냉전기에 이제 미국의 그 아시아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그 외교 정책의 틀을 허브 앤 스포크, 바퀴살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여러 그 양자 관계들이 이렇게 바퀴살처럼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동북아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이 양자 관계가 축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바퀴살 두 개로만 만들어진 협력 틀이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중국과 북한의 안보 협력에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축으로서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다 더 제도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지금 일본도 갖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올해 8월에 그 워싱턴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국, 미국, 일본 3자 공동 정상회담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일 관계의 미래는 낙관적인가? 그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어떤 국제 정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미국의 대응, 또 일본의 전략 변화들을 봤을 때 저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적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지다가도 갑자기 뭐 급전직하하고 악화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었죠.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이 지뢰가 작용을 했던 것인데, 지금 양국 국내적으로 있어서 정치권도 그렇고 유권자의 구성도 그렇고 그 일정한 세대 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한국의 세대들, 청년들, 또 일본의 청년들은 과거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좀 제약을 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이 민주주의 의식, 또 인권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런 인식에 근거해서 국제관계도 바라보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을 지향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선거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어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매개로 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의 공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경제 교류라든가 또 인적 교류 역시 아주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내적인 요인 말고도요, 국제적인 요인을 봐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북한발 위협이 점점 더 증대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 양자 모두에게 공통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국제관계에서 안보협력의 가장 그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양국이 공통으로 느끼는 위협입니다. 양국의 공통 위협이 존재할 때 양국의 안보 협력은 강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국 북한발의 공통 위협이 양국의 그 안보 협력 또는 더 큰 의미에서 협력을 강화시키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더 이상 미국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독자적인 영역, 그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안보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런 그 국제적인 요인들 역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의 특성상 그 대통령이 갑자기 여야 간의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 외교 정책이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한국 내부에 있어서는 일본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부침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요인들이 보다 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조심스러운 그 미래에 대한 예상이고요. 물론 그 한일 간의 새로운 협력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또 중국의 이 힘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한일이 새로운 공간 또 새로운 역할에 기반해서 제3의 축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도전 요인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협력의 확대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반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신냉전기의 어떤 국제관계의 정세 또 구조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한일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일 간의 미래는 조심스럽게나마 어느 정도 낙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 질문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저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좋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그 앞으로 이 한일 간의 이 관계 발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함께 좀 그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